여러분, 미국이 무려 7조 원이나 들여서 만든 다리를 막겠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캐나다가 중국과 거래를 했기 때문이죠. 이거 단순한 외교 갈등일까요? 아니면 미중 패권 전쟁이 이제 북미 대륙까지 확장된 걸까요?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인 캐나다를 이렇게까지 압박하는 이 사건을 속속들이 분석해보고, 더 중요하게는 이 모든 상황이 우리 경제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미국이 동맹국마저 이렇게 매섭게 압박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복잡한 이야기 속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발단은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윈저를 연결하는 고디아우 국제대교 개통을 불허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위협했습니다. 이 다리 그냥 평범한 다리가 아닙니다. 양국이 7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건설한 북미 최대 규모의 물류 인프라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이유였습니다. 캐나다가 중국과 무역 협력을 강화할 경우 무려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죠. 심지어 캐나다는 미국의 5첫 번째 주가 될 수도 있다는 과거 발언이 다시금 주목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럼 캐나다의 상황은 어떨까요? 마크 카니 신임 캐나다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 일변도였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서 무역 다변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미국의 명확한 레드라인을 건드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치 북미판 줄타기 외교를 하려다가 큰 코 다친 격이죠. 비슷한 시기에 쿠바에서는 미국의 경제 봉쇄 강화로 인해 심각한 연료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주 4일만 겨우 운영되고 있고, 심지어 에어캐나다는 쿠바 노선을 전면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다리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봉쇄라는 어쩌면 가장 강력한 카드가 동맹국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신호탄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하필 다리가 문제일까요? 이 고디아우 국제대교의 전략적 가치를 이해하면 트럼프의 속내가 보입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를 잇는 이 다리는 북미 자동차 산업의 심장 그 자체입니다. 매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어마어마한 물류가 이 다리를 통해 이동합니다. GM, 포드, 스텔란티스와 같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부품 공급망이 바로 이곳을 통과합니다. 심지어 현대차와 기아의 북미 공장 역시 핵심 물류 루트에 깊이 의존하고 있죠. 만약 이 다리의 개통이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차단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자동차 부품 공급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겁니다. 저스트인타임 생산 방식을 사용하는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단 하루만 물류가 막혀도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 제조업에도 심각한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캐나다산 부품에 의존하는 수많은 미국 공장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캐나다 경제는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을 겁니다. 캐나다 수출의 무려 75%가 미국으로 향하는데 이 핵심 물류가 타격받으면 캐나다 경제 전반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트럼프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이것은 인프라 무기화 전략인 거죠. 이전에는 관세라는 경제적 카드를 사용했다면 이제는 물리적인 인프라까지 협상 카드로 활용하며 물류 차단까지 고려하는 겁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전략이죠. 그렇다면 트럼프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상황을 세 가지 층위에서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목표입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캐나다가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북미 블록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유출, 공급망 우회 수출, 그리고 안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막아야 할 일인 거죠. 특히 히토류, 배터리 원자재, 그리고 반도체와 같은 핵심 공급망에서 캐나다가 만약 중국 편으로 돌아선다면 미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리쇼어링 전략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도는 관세 카드의 재등장입니다. 100% 관세 부과라는 언급은 사실 협상용 압박 수단에 가깝습니다. 지난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때도 트럼프는 이런 극단적인 숫자를 먼저 던져놓고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왔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상대였지만 이제는 동맹국까지 그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이는 무역 전쟁 시즌2가 훨씬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는 미국 내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트럼프는 이런 강력한 행동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러스트벨트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제조업을 강력하게 보호하겠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겁니다. 또한 동맹국이라도 미국을 배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강경한 이미지는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층에게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과연 협상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캐나다를 봉쇄하려는 걸까요? 현재로서는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더 강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캐나다가 중국 쪽으로 더 기울어진다면 실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절대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캐나다의 딜레마를 살펴보죠. 캐나다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캐나다 수출의 무려 75%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은 바로 미국입니다. 경제적으로 미국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구조죠. 하지만 중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에너지, 광물 자원, 농산물 수출을 다변화하려면 중국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을 선택하면 경제 다변화 기회를 잃게 되고 중국을 선택하면 미국의 무시무시한 경제 보복을 받게 됩니다.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역 문제가 아닙니다.
안보 동맹, 정치적 가치, 그리고 경제적 이익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캐나다는 미국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캐나다의 경제적 자율성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북미 블록이 강화되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캐나다의 협상력은 눈에 띄게 약화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북미판 디커플링의 현실인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쿠바의 연료 부족 사태는 이 모든 상황의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쿠바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가 강화되자 쿠바는 말 그대로 연료를 구할 수 없게 되었고 관광업은 겨우 주 4일만 운영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에어 캐나다마저 쿠바 노선을 중단했죠. 이것은 미국이 경제 압박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물론 캐나다와 쿠바는 다릅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고 경제적으로도 깊이 통합되어 있죠. 하지만 원칙은 동일합니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할 경우 동맹국이라도 예외 없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우리 경제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우리 자동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와 기아는 미국 엘라베마와 조지아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들은 북미 공급망에 깊숙이 통합되어 있죠. 만약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물류가 차단된다면 부품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겁니다. 특히 캐나다산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전장 부품을 사용하는 한국 공장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북미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자연스럽게 자동차 판매가 감소하겠죠. 지난해 현대차 그룹의 북미 판매가 무려 180만 대였는데 이 중요한 시장이 흔들리면 우리 기업들은 정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공급망 다변화를 서두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멕시코 공장의 비중을 늘리고 미국 내 부품 협력사를 확대하는 전략이 시급해 보입니다. 둘째, 반도체 및 배터리 공급망에도 큰 재편이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북미 배터리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히토류와 핵심 원자재입니다. 캐나다는 리튬, 니켈, 코발트와 같은 주요 광물 생산국입니다. 만약 미국과 캐나다 관계가 악화된다면 이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 역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중국 변수입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중국이냐, 미국이냐를 선택하도록 강요한다면 한국도 똑같은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과 미국 기술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셋째, 환율 및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 보통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이죠.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이는 곧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이미 고금리로 힘든 서민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지만 전체 무역량이 줄어들면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클 겁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미 무역 갈등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이어진다면 신흥국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가장 큰 영향은 바로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이번 사건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한국 기업들은 크게 세 가지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프렌드 쇼어링입니다. 미국 우호국의 생산기지를 확대하는 거죠.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리쇼어링입니다. 핵심 기술은 국내 생산을 강화해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리스크 분산입니다. 단일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해서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물론 이런 재편에는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새 공장을 짓고 물류체계를 재구축하고 협력사를 재편성하는데 수십조 원의 비용이 필요할 겁니다. 다섯째, 한국 정부의 외교적 선택이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미국은 한국에게도 중국과 거리를 두라고 압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에게 여전히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2023년 대중 수출이 무려 125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했습니다. 현실적인 딜레마는 이렇습니다. 미국을 선택하면 중국 시장 접근성이 하락하고 보복 관세 가능성이 생깁니다. 반대로 중국을 선택하면 미국 기술 접근이 차단되고 안보 리스크가 커지죠. 그렇다고 중립을 유지하려 하면 양쪽 모두에게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섯째,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북미에 수출하는 수많은 중소부품 업체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화학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이 특히 취약하죠. 소비자들은 수입품 가격 상승을 체감하게 될 겁니다. 미국산 제품이나 북미산 원자재를 사용하는 제품들의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 하나를 막겠다는 이 발언. 그 뒤에는 사실 거대한 패권 경쟁이 숨어 있습니다. 미중 갈등은 이제 더 이상 태평양 건너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맹국마저 시험대에 올리고 있고 우리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일은 단순한 다리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북미 블록을 둘러싼 힘의 재편이고 글로벌 공급망의 무기화이며 한국의 선택을 강요받는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의 여파를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공급망 다변화, 기술 자립도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현명한 외교적 균형 유지.
쉽지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할 일들입니다. 이 흐름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세히 브리핑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